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챕터 10장 화폐와 물가 수준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봤었던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의 균형점을 이용해서 화폐 시장의 균형과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 균형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은행에 의해서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명목 화폐 공급 이 주어져 있죠? 화폐 공급과 명목 화폐 수요가 일치하는 명목 화폐 수요 요거죠. 요게 명목 화폐 수요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 통화량과 균형 물가 수준이 결정됩니다. 오케이? 자, 276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자, 요 식에서 우리가 화폐 유통 속도는 다음과 같이 또 도출되는 거 알고 있어요. PY를 M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균형에서 요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M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요 M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요 PY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에 PY가 있어요. PL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P와 P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은 실질 GDP에다가 화폐 수요량 요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유통속도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면은요. 얘가 화폐 수요인데 우리 알다시피 얘는 소득의 플러스고 명목 이자율의 마이너스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 화폐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화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유통 속도는 더 빠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276페이지 가보시면은요. 화폐 유통 속도는 이자율과 그래서 플러스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폐 수요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유통 속도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요걸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 실질 화폐 수요가 화폐 유통 속도의 이자율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선형으로 만들어 봐요. 자, 그래서 화폐 수요 요거는 베타 1의 Y. 그러니까 이제 선형 함수로 표현했는데 베타 1은 소득 앞에 붙어 있는 거잖아. 당연히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빼기 베타 2. 이걸 플러스로 하면 베타 2는 마이너스가 될 건데 앞에 그래서 아예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R 이렇게.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 1도 0보다 크고 베타 2도 0보다 큽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볼 겁니다. 극단적인 고전학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전학파는 여러분 고전학파는요. 화폐를 보유하는 목적이 거래, 교환을 위한 동기가 주 대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동성 선호설에서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베타2가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강조해서 베타2가 제로가 되는 특수한 상황, 요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케인즈는 어떻게 됩니까? 케인즈는. 자, 케인즈와 관련된 케인즈 학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유통속도 요걸로 보면, 유통속도는 그럼 어떻게 돼? 요거로 표현하면, 유통속도 얘는 뭐에 의해서 영향받냐면, 베타분의 1, 거기 보시면 베타분의 1분의 1 이런 식이 된다고 밑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왜요?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썼잖아요. 요거를 다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야. 집어넣는데 베타2가 빵이 되면 베타1 Y가 되니까 Y 지워지니까 유통속도는 베타1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로 어떻게 된다? 일정하죠. 이렇게. 자, 반면에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 책으로 가보시면 중간에 둘째 찾았습니까? 화폐의
교환의 매개수단뿐만 아니라 가치저장수단이라는 거, 그걸 중시 여깁니다. 베타2가 상대적으로 커. 그래서 베타2가 커요, 값이. 0보다 클 뿐만 아니라 민감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화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요. 그래서 그냥 탄이라고 쓸게요. 탄력성이 크게 됩니다.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고전학파가 너무 좀 앞뒤가 꽉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환의 매개수단만 주장하다 보면 설득력이 좀 빈약할 수 있어. 그래서 등장한 게 통화주의,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는 고전학파를 계승해. 그렇지만 케인즈 학파의 얘기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이죠. 케인즈의 견해를 일부 수용해서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반응한다는 것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얘가 베타2가 0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케인즈 같이 굉장히 값이 크냐? 그건 아니고 그냥 탄력성의 값은 미미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통속도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고전학파는 유통속도가 완전히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케인즈는 유통속도가 완전히 불안정하다. 통화주의는 유통속도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닌데 움직이긴 하지만 상당히 미미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폐시장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실물시장에서 노동시장과 생산함수를 통해 가지고 실물시장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화폐시장의 균형값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요 그래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폐 공급은 외생적으로 물가에 영향 안 받고 주어져 있으니까 수직이라 했고, 화폐 수요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상향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통화량 이렇게 교차되는 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때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요. 여기 보시면 현재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화폐 공급 자체가 현재 이렇게 증가하면 이렇게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첫 번째 줄에서도 보시면 자, 화폐 공급의 변화는 물가 수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화폐 공급의 증가는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고요. 이렇게 실물 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화폐의 중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화폐 중립성이다. 이거는 뭐야? 화폐가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P가 올라가면서 M이 증가하는 거랑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원점을 통과하는 게 꼭 45도선은 아니더라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할 때 증가하는 비율은 언제나 같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수량설과 결론이 동일하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폐 중립성이 성립하게 되면은 화폐 부분의 통화량의 증가가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바로 화폐 수량설이죠. MV는 PY. 네, 그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대신 그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자,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의 증가는 화폐의 가치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우리가 P가 올라간다는 것은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얘가 내려가는 겁니다.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거, 네, 그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실물재화의 양이 얘가 나와 있습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사과의 개수가 고정돼 있는데 돈을 더 많이 찍어내 버리게 되면 화폐 한 단위의 실질 가치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중립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게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의 증가는 화폐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실질소득 Y랑 R 이자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는
Y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실질 이자율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278페이지 가보시면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얘도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왜요? 아니 이거는 미래를 기대하는 건데 지금 현재 화폐 공급만 증가한 거잖아. 미래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겠다 이러면 뭔가 기대에 반영해서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화폐 공급만 증가했기 때문에 미래의 추가적인 화폐 공급은 미래의 추가적인 화폐 공급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도 그대로 고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화폐 공급 자체는 증가하지만 화폐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균형점이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래 화폐 공급의 증가 한번 볼게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 화폐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중앙은행이 약속을 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은 미래의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걸로 예측해서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게 명목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요거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피셔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얘가 피셔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자, 실질 변수는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올라가서 명목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명목 이자율이 올라가면 우리 앞에 본 것처럼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 화폐 수요는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 우리 봤잖아요. 마이너스. 그럼 이게 L분의 1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R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얘는 더 커져요. 이 뜻은 뭐냐면 기울기가 가파르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공급, 현재 화폐 공급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이동하게 되면은 화폐 공급량은 그대로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현재 화폐 공급의 증가가 없이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진짜 현재 물가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현재 시점에서 화폐 공급에만 영향을 받게, 화폐 수량설과 약간 다른 결론을 보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충격 한번 볼게요. 생산성 충격. 자, 여기 보시면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우리 첫 번째 줄 볼게요. 279페이지. 화폐 공급의 변화, 통화 충격은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고전학파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고전적 이분성,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얘기를 해서 통화량의 증가는요. 실물 부분,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당연히 그러니까 화폐 부분의 충격이 실물 부분에 영향은 주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고전적 이분성이고 화폐 중립성인데 실물 부분의 변화는 화폐 부분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거는 영향을 주는 거지. 여기다 다시 정리하면 여기가 화폐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실물 부분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화폐 부분, 실물 부분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부분은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니까? 그게 화폐 중립성이라니까?
그러나 실물 부분은 화폐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 이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화폐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볼 거야. 자, Z가 증가하게 되면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그럼 당연히 Y가 증가하죠. Y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화폐 수요와 관련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 자체는 Y0에서 Y1으로 증가하고요. 이자율이 마이너스잖아. 근데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화폐 수요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가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가하니까 요 기울기 완만하게 되고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기울기랑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정한 화폐 공급 하에서 수직인 화폐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걸 균형으로 다시 맞춰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물가가 가만히 있으면 화폐 시장의 공급보다 화폐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얘도 요걸 따라 내려가면서 다시 균형 상태가 되면서 스톱!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자, 그래서 생산성 충격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뒤에 280페이지 결론 나와 있습니다. 고전적 이분성 얘기하면서 세 가지 화폐 기능을 화폐 수요 함수에 반영했고요.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거기다 이제 화폐도 하나의 효용을 제공하는 걸로 생각하면서 신용카드와 관련 있는 다중지급 결제 수단의 그 모형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시장의 균형에서 살펴봤을 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통화 공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통화 공급 또는 생산성의 충격도 화폐 시장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살펴봤네요. 아시겠죠?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챕터 11장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